지금 이 순간 프랑스 최고의 고고학자가 자신의 모든 학문적 권위를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돌덩이 앞에서 말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석좌 교수, 유럽 고고학회 최연소 회장을 지낸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 문명사에 잃어버린 고리를 간직한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 2000년 전 이미 한국 땅을 밟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한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세계와 연결된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그 놀라운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30년간 고대사와 종교 고고학을 연구해온 장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세계 역사학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한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시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파리 6구 생제르맹대 프레 지역의 오래된 카페에서 동료 교수들과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동아시아 역사를 논할 때마다 한국은 항상 각주 정도로만 언급되었죠.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에 서리처럼 맺히던 겨울 오후,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문명과 일본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한국은 그저 그 둘 사이에 끼인 통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제 연구실은 소르본 대학 구간 3층에 있었는데 천장까지 닿는 서가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서령문자 해독서부터 이집트 파피루스 연구서, 그리스 로마 비문 자료집까지 온갖 고대 문명 관련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층층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한국 관련 서적은 단 3권뿐이었고 그마저도 1970년대에 출간된 낡은 개론서들이었습니다. 책 등의 금박 글씨는 발에서 알아보기 힘들었고 페이지를 넘기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책들을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중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국제학술회의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히드로 공항 근처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은 안개에 쌓여 몽롱했습니다. 빅벤의 종소리가 자정을 알릴 때 저는 내일 발표할 실크로드를 통한 종교 전파의 서구적 관점이라는 논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런던 특유의 축축한 안개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신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가고 2층 버스의 붉은 차체가 회색빛 배경 속에서 유일한 색채를 더하고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로비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10여 개의 언어가 뒤섞여 윙윙거렸고 명함을 교환하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커피와 홍차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딛는 또각또각 소리가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한스 밀러 박사가 앉았죠. 우리는 유럽 고고학계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거릿 스미스 교수의 실크로드 불교 전파 경로의 재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의 조로아스터교의 서진이었죠.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고 저는 형식적으로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션 세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깔끔한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 김해대학교의 박세진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초기 기독교의 급동 전파 가능성 한국의 고고학적 증거를 중심으로입니다. 순간 한스 밀러 박사가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콧수염이 실룩거렸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가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도 팔짱을 끼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죠. 저 역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시아 학자들이 가끔 자국 중심적인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박세진 교수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이어서 가야 시대의 유물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인도 케랄라 지역의 성 토마스 기독교 공동체가 그 증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도마의 발자취가 인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서류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림, 억눌린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또 누군가는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었죠. 화면이 바뀌자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보는 문양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김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쌍어문입니다. 가야 시대, 즉 서기 1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왕실에서 사용된 문양이죠. 박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물고기의 윤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익티스 ICHTHYS, 초기 기독교의 물고기 상징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박 교수의 질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스 밀러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박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식 억양이 짙은 영어였지만 분노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물고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양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학자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학문적 엄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야 시대 왕실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자였는데 등받이 부분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처럼 보이는 둥근 물체 5개가 보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리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강한 중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라와 가야는 중국 문명의 영향권 아래 있던 변방 소국들입니다. 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당시 모든 문물은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을 통해서만 동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서방과 교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한국 학자들의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언에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일본 학자들도 동조하는 표정이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박세진 교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둘러보았죠. 여러분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제게 고정시켰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미셸 교수님.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자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빛. 입자들만이 공기 중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미셸 교수님은 고대 근동 문자의 세계적 권위자이십니다. 박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김해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죽 의자가 몸무게에서 해방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는데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학문은 현장 답사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문양과 빵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와 연결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에 증폭되어 회의장에 울렸죠.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아무런 학문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수님은 이 자리에서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제 제안은 상당히 모욕적이었지만 박 교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미셸 교수님도 약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보여드리는 증거들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교수님께서 직접 국제학회에서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좋습니다. 우리는 단상 위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의 사진은 다음 날 여러 학술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동서양 학자들의 역사적 대결 같은 제목들과 함께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바에서 동료들과 위스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보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 한국인의 도전을 받아들이다니.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가 브랜디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 속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텐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위스키의 스모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환상을 깨뜨리는데 말이죠. 한스 밀러 박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네가 동양의 미신을 타파하고 돌아오길 기대하겠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털이 맑은 소리를 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인 2024년 12월 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지루했고 기내식의 김치 냄새는 낯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강렬한 추위였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국의 겨울은 파리보다 훨씬 매서웠죠.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와 마늘, 고추장, 된장이 뒤섞인 복잡한 향이었죠. 공항 내 식당들에서 풍겨오는 것이었는데 처음 맡아보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반복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세진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추위에 익숙한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몇 개 내려앉아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미셸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는데 현장 조사를 많이 다니는 학자의 손이었죠. 빨리 시작합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해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큰 SUV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시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내비게이션에서는 한국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는데 그 획일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5층,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늘어서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5,000년을 살아왔습니다. 박 교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번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겨울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논밭은 얼어붙어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 몽골, 일본.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교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깊은 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모시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켰죠.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유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박 교수가 호두과자를 사왔습니다. 갈색 종이봉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달콤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명물입니다. 드셔보세요. 그가 권했습니다. 따뜻한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과 고소한 호두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죠.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프랑스 마들렌과 비슷하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문화 교류의 본질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되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는 것. 대전을 지나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더 많아지고 도시는 작아졌죠. 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까치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가끔 보이는 전통 기와집들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저 산을 보세요. 박 교수가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계룡산입니다.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죠. 풍수지리상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후 햇살에 물든 산의 능선은 확실히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죠. 한국인들은 산을 숭배합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산에서 수행했습니다. 불교 승려들, 도교 수행자들, 유교 선비들, 그리고 그는 뜻있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산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물론입니다. 박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은 추측에서 시작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는 서구적이었지만 가사의 정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 교수가 볼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죠. 하지만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그것이 한국 문화의 깊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죠. 오후 5시경
우리는 김해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도시는 예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파리의 어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죠. 다만 간판의 한글 글씨들이 이곳이 한국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김해는 가야의 수도였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서기 42년부터 532년까지 약 500년간 독립왕국이었죠.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김해 한옥 호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현대식 건물에 전통 기와 지붕을 얹은 독특한 양식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고 바닥은 온돌로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푹 쉬십시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제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해의 야경이 펼쳐졌는데 멀리 낙동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고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확대경, 자외선 램프, 측정 도구들, 그리고 노트북.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가끔 오토바이가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별것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닝콜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한식 뷔페였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나물 등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죠. 커피는 아메리카노였는데 의외로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8시 정각, 박 교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김해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 향토사학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셸 교수님. 한 공무원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장이 빳빳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김해의 보물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옆에 향토사학자는 60대 노인이었는데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김해 유적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하자 박 교수가 통역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특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김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광장의 분수에 부딪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경쾌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 가로등을 보십시오. 박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가로등 상단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보는 문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현대에 만든 장식품이군요.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겁니까? 물론 이것 자체는 현대 작품입니다. 박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김해시가 이 문양을 도시의 상징으로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로왕릉에 가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수로왕릉으로 이동했습니다. 왕릉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는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홍살문을 지나자 울창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잎 냄새가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왕릉 앞에는 여러 석조물들이 있었습니다. 문인석, 무인석, 그리고 다양한 동물 조각들이 도열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쌍어문이 새겨진 큰 비석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배낭에서 확대경을 꺼내 문양을 관찰했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원을 그리며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조각 기법이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가야 시대로 추정됩니다. 동행한 학예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김해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진지했죠. 비슷한 문양이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물고기 문양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됩니다. 중국에도 이집트에도 그리스에도 있죠. 맞습니다. 박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셸 교수님, 사실 김해만이 아니라 경북 영주에도 특이한 전승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마바위라 불리는 곳이 있지요. 우리는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영주 평읍면 왕유동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동행한 향토사학자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지역 유적을 연구해온 토박이 노인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30여 분 올라가니 숲속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표면은 이끼와 세월의 흔적로 덮여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손으로 새긴 듯한 글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양은 분명히 동아시아 문자와는 달랐습니다. 몇몇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흡사했습니다. 특히 하나는 타브, 다른 하나는 맴에 해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조합하면 토마 또는 도마로 읽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향토사학자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제 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수의 제자 도마가 이 산에 왔다는 전승이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각자는 그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대단한 발견이겠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후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듣던 중국 학자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의 속방이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을 리 없지요. 모두 꾸며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탄소 연대 측정과 암석 분석을 해본다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치고는 따뜻한 편이었는데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근처 정자로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박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셸 교수님, 이것을 보십시오. 781년에 세워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의 탁본입니다. 화면에는 시안에서 발견된 경교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높이 3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었죠. 상단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한문과 시리아 문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비문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박 교수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법이 동방으로 흘러 만방에 전해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승 해협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 승려가 당나라 경교 사원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8세기 당시 장안에는 많은 신라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교뿐만 아니라 경교도 접했을 겁니다. 실제로 당나라 기록에는 신라인들이 경교 사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박 교수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입니다. 정확히 사산조 페르시아 양식이죠. 어떻게 이것이 신라까지 왔을까요? 실크로드를 통해서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역품이 아닙니다. 이 유리잔들은 왕실 무덤에서만 발견됩니다. 즉, 외교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와 페르시아 지역 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죠. 비가 조금 잦아들자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걸으면서 박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주 괴릉의 무인석을 아십니까? 서역인의 모습을 한 석상들입니다. 깊은 눈, 높은 코, 수염. 명백히 페르시아나 소그드인의 특징입니다. 8세기 신라가 얼마나 국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신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황옥 왕후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유타국이 인도의 아요디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 허황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스크리트어가 아닙니다. 둘째, 그녀가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의 양식이 인도보다는 페르시아 지역과 유사합니다. 셋째, 김해 김씨 일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동 지역과 연관된 하플로 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 왕실이 초기부터 서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쌍어문과 오병이어 문양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독교 전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 영향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향토사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외국 손님이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의 특이한 풍습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풍습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물고기 2마리를 그려서 대문에 붙입니다.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죠. 이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고만 하죠. 박 교수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간 풍습 속에 고대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고 멀리서 절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경주의 한옥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분류하고 메모를 작성했죠. 미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패자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박 교수가 미리 신청해둔 고문헌들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거대했고 수백만 권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문헌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사서가 조심스럽게 문서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실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입니다. 박 교수가 한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서역의 종교가 일찍이 동방에 전해졌으나 불법이 성하여 묻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역의 종교라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교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수광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수의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문헌은 고려시대의 문집이었습니다. 동문선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흥미로운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를 보십시오. 박 교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250년경에 쓰인 것인데 십자가를 든 서방 승려가 개경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가 삼위일체와 부활에 대해 설파했다는 구절도 있었죠. 이 시기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지배하던 때군요. 맞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에는 많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왕족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죠. 그들이 고려에도 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19세기 말 문서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작성된 관찬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 교수가 읽어주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의 기록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인들 중 일부가 이미 천주의 도리를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이것은 옛부터 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고 그 흔적들이 민간 신앙과 전설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였죠. 성당은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1898년에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당 지하 자료실에서 우리는 초기 한국 천주교 관련 문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안내를 해주었는데 그녀는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수녀님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이미 천주의 도를 아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옛부터 전해온 것이라 하더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도마 사도나 그의 제자들 또는 후대의 경교 신자들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민간 전승으로 남아있다가 18세기에 천주교가 다시 전래되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녀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문서였는데 19세기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은 삼위일체와 부활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선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김해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허황옥 왕후릉을 방문했습니다. 왕후릉은 수로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단아한 멋이 있었습니다. 왕후릉 앞에는 특이한 돌탑이 있었습니다. 파사석탑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한국 석탑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이었습니다. 이 탑은 허황옥 왕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인도보다는 중동 지역의 양식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인도 양식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지역의 건축 양식과 유사해 보였죠. 허황옥이라는 이름도 특이합니다.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샘족 계통의 이름과 유사하죠. 만약 허황옥이 중동에서 왔다면 저는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초기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야 왕실에 전해졌다면 쌍어문과 오병이어 문양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김해의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미셸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해야겠죠. 제가 틀렸다고. 한국은 고대부터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박 교수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죠. 부산 동래구의 한 사찰이었는데 범어사라는 절이었습니다. 범어사는 678년에 창건된 고찰이었습니다. 금정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고 웅장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니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의 스님이었는데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절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스님은 우리를 절의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불경과 함께 조선시대 문집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후기 이 지역 선비들의 문집에 특이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한 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8세기 한 유학자가 쓴 것인데 서학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박 교수가 한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상하도다. 서양의 학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성인의 가르침과 통하는 바가 있다. 특히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 불법과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천주교 전래 초기의 기록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 중 일부는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특이한 전승이 있습니다. 옛날 서쪽에서 온 상인들이 이 절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했답니다. 물론 구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절을 나와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부산대학교 도서관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개항기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서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1890년대 미국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의 일기입니다. 영어로 쓰인 일기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한 조선 노인이 내게 와서 말했다. 당신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소.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성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 우리는 그분을 서방 성인이라 불렀소.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1차 사료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박 교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달레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원문을 읽어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정신세계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통 사상 속에는 유일신 개념, 사후세계, 선악의 심판 등 기독교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전파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노트북에서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사의 한 대목입니다. 1287년 기록인데 원나라에서 경교도가 와서 개경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한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교도가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했다는 구절도 있었죠. 몽골 제국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며느리 중에는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도 있었죠. 그들이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적 포용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 교수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 저장된 PDF 파일이었는데 최근에 발견된 문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294년 몬테 코르비노의 요한이 교황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저는 라틴어로 쓰인 문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하, 고려국이라는 동방의 왕국에서 온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나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세주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와 빵의 기적, 죽음에서 부활한 성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13세기 문서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기독교적 전승이 있었다는 증거였죠. 이 문서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도 동아시아 기독교 전파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에서 밤새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했죠. 1-3세기 도마 사도의 인도 선교, 동쪽으로의 전파 가능성. 42-532년 가야 시대, 쌍어문과 오병이어 문양, 허황옥 왕후. 7-9세기 통일신라 시대, 경교의 전래, 숨겨진 기독교 상징들.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들의 방문. 17-18세기 조선 후기, 민간 전승 속의 기독교적 요소. 18-19세기 천주교 전래, 이미 존재하던 기독교적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전파되었고 그 흔적들이 문화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국내외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즐비했죠.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고 초기 기독교도 이곳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사를 다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해와 경주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상징들, 고문원의 기록들, 그리고 민간 전승들이 모두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구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회의적일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증거입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조작은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한국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본 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학문적 진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교수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숨겨진 역사가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는 법을 알려주었죠. 며칠 후 저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논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동아시아 기독교 전파의 숨겨진 경로. 한국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르본 대학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던 중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3세기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의 여행기에서 고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방의 끝에 있는 고려국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그들의 이해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삼위일체와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표자였죠.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 몇 달 전 박세진 교수를 조롱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학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기존 역사관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우리는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김해의 쌍어문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물고기 문양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했던 가야 왕국의 왕실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오병이어 문양이 새겨진 왕실 의자였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밀러 박사가 얼굴을 찌푸렸고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에 숨겨진 기독교 상징들, 중국과 바티칸 문서들, 그리고 한국의 고문원 기록들. 특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중국 시안에서 발견된 경교비 탁본과 고려사 기록, 그리고 19세기 선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 비석은 781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법이 동방으로 흘러 신라에도 전해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고려사 1287년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나라에서 경교도가 와서 개경에 머물렀다. 그가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프랑스 선교사 달레 신부와 미국 선교사 헐버트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적으로 살았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고 수많은 학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왕리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미셸 교수, 당신이 한국의 민족주의에 현혹된 것 아닙니까? 왕 교수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거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문자 분석, 문헌 교차 검증을 모두 거쳤습니다. 한스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다르지 않나? 한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시야로 역사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 뜻밖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메리 앤더슨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셸 교수의 발견을 지지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네스토리우스 비문들 중에 극동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가리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어서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존슨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최근 몽골 제국시대 문서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고려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학자들도 증거의 무게에 압도되기 시작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셸,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 만찬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명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서 문명의 교차점이었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포용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우리의 무지와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차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박세진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다시 런던에 왔던 것입니다. 미셸 교수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무지와 편견 속에 살았을 겁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해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운 프랑스 학자입니다. 청중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제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